송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데요. 요나라의 침공을 받아 결국 전연의 맹을 맺고 매년 요나라에 막대한 돈을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이후 요나라가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금나라에 의해 송나라는 황제였던 흠종과 휘종이 포로가 되고 황후와 공주들이 처참한 일을 겪게 되는 정강의 변이 일어납니다. 이때 휘종의 군함이던 조구는 송나라의 수도 개봉에 있지 않았던 덕분에 황종 모두가 포로로 잡혀갈 때 그는 장강 남쪽으로 도망칠 수 있었고, 이후 남쪽으로 도망쳐왔던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송나라의 10대 황제 송고종으로 즉위하게 되었죠. 지금은 정강의 변을 기점으로 이전을 북송, 이후를 남송이라 부르지만 같은 왕조이긴 하기 때문에 송고종은 10대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악비 한세충 등이 활약하고 희대의 간신 진해도 등장한 시기이죠. 어쨌든 그 이후로 금나라를 잘 막아낸 남송은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결국엔 그 다음 등장한 원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되죠. 오늘은 요나라, 금나라의 침략에도 끈질기게 잘 버티던 송나라가 결국 원나라의 공격으로 멸망하게 된 최후의 전투, 애산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세계 최강의 원나라 기병은 세계를 휩쓴 뒤 남송을 향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죠.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군대는 남송에 의해 가로막혀 버리는데요. 그 이후 1235년부터 1279년까지 무려 44년 동안 남송은 놀라운 저력을 발휘해 원나라 군을 막아내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원나라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굴복하지 않는 송나라를 상대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기도 했지만 점점 전세는 기울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원나라 군대는 남송의 수도 이만을 포위할 수 있었죠. 수십 년 동안 너무나도 격렬히 버티고 버텼던 남송을 드디어 끝낼 수 있는 최종장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이에 남송 조정은 원나라에 사신을 보내 화의를 요청했지만 당연히 거절을 당했고, 결국 고장 6세 되지 않았던 공제는 할머니 사태후와 어머니 전태후와 함께 원나라에 항복하고 말았죠. 하지만 원나라와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한 3명의 신하가 있었으니 이들은 송말삼걸이라고 불리는 문천상, 육수부, 장세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광 조화와 위왕 조병 등 어린 황자들을 데리고 남송의 재부흥을 위해 도망쳐 길고 긴 방랑길에 오르게 되었죠. 그리고 3명은 남송 부흥군을 조직한 뒤 회의를 거쳐 나이가 제일 많던 조화를 황제로 올렸는데 그가 바로 송단종입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해도 송단종은 겨우 7살밖에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부흥군은 중국 동남지방의 해안선을 따라 계속 도망치며 쫓아오는 원나라의 추격군에 맞서 항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져 버린 대세는 거스를 수 없었고 송나라의 수많은 호족들도 하나 둘 원나라에 항복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육수부는 도망치는 와중에도 송단종이 훗날 훌륭한 황제로 자라면 분명 송나라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해 송단종과 위왕 조병 등에게 제왕학이나 여러 학문들을 시간이 나는 대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격렬히 저항했던 남송이 다시 세력을 불린다면 골치 아파질 것이 두려워진 원나라군은 집요하게 부흥군을 추격하고 있었죠. 그렇게 원나라군은 1278년에 복주를 함락시켰고 이후에 천주마저 함락시키면서 부흥군을 끈질기게 쫓아왔습니다. 결국 부흥군은 원나라 군대를 피해 중국 대륙의 남쪽 끝 애산까지 내려가기로 마음먹은 뒤 배를 타고 남쪽을 향해 도망치게 되었죠. 그런데 제대로 된 배를 구할 수 없었던 부흥군은 결국 바다에서 표류하고 마는데, 이때 강한 태풍을 만나는 바람에 송나라의 군인의 40%가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고 단종까지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이 일로 인해 병에 걸려 단종은 9살의 어린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부흥군은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단종의 동생이던 위왕 조병을 다음 황제로 옹립한 뒤 원나라에 대한 저항을 계속 이어나갔죠. 위왕 조병이 바로 송나라 마지막 황제 송소제입니다. 송소제가 황위에 올랐을 나이도 고작 7살밖에 되지 않았었죠. 그리고 길고 긴 시간을 지나 마침내 애산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부흥군은 애산을 최후의 거점으로 삼고 결사항전을 이어나갈 것을 마음먹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니 애초에 애산이라는 작은 섬지역을 거점으로 삼은 이유가 바로 몽골 쪽이 해상에서 약하다는 것을 노린 것이었지만, 몽골은 장홍범같이 항복한 한족 장수들을 이용해 대규모 수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계책은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송나라는 원나라 군대의 상대가 절대 될 수 없기도 했고 이미 나라라고 할 만한 정도가 아니었지만 쿠빌라이 칸 입장에서는 그들을 가만히 뒀다간 남송인들 저항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 여겼기에 그들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장홍범을 원수로 삼아 부흥군을 공격하라 명했죠. 장홍범은 먼저 육지에 남아 부흥군을 이끌며 게릴라전을 벌이던 문천상을 공격해 결국 문천상이 포로로 갇혀버리게 되었고 이후 애산에 갇힌 남송 부흥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멸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각지에서는 남송 부흥군을 돕기 위해 약 20만 명의 의병이 몰려들었고 송나라 황실과 운명을 함께할 것을 결의했죠. 장홍범이 이끄는 원나라 대군이 코앞까지 들이닥친 걸 본 장세걸은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섬에 있던 황궁과 거처들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모든 병력과 황제까지 배에 타라고 한 뒤 천여 척의 배를 서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화공에 당할 것을 대비해 배에다가 진흙을 발라 불이 붙지 않도록 조치했죠.
이는 결사항전을 각오한 것이기도 했으며 한편으로는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육수부는 배 위에서 여전히 어린 송소재의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고 하죠.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두 나라 군대는 전투를 치렀고 남송부흥군이 분전하며 여러 번 원나라 군대를 격퇴시켜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장홍범은 애산에서 밖으로 나가는 모든 해로와 육로를 차단한 뒤 보급을 끊어버리는 계책을 썼는데요. 그러자 식량과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부흥군은 굶주림과 탈수에 시달리기 시작했으며 너무 목이 말라 바닷물을 마시는 병사도 있었지만 당연히 더 목이 마르거나 구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렇게 오랜 기간 이어져 오던 양측의 대치는 원나라 군대의 부원수로 이양이라는 인물이 합류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1279년 3월 이양이 합류한 뒤 장홍범은 곧장 군을 재정비했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곧바로 함대를 출진시켰죠. 이미 오랜 기간 굶주림과 갈증으로 진이 다 빠져있던 부흥군은 기를 쓰며 열심히 싸웠지만 원나라 함대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부흥군은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화살에 맞아 죽거나 부상당하면서 결국 혼란에 빠져버렸고 얼마 안 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죠. 또한 배를 묶어놓았기 때문에 후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원나라 병사들이 송나라 배로 뛰어들어 근접 전투가 벌어졌고 그 결과 엄청난 수의 부흥군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남송의 지휘관들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바다로 뛰어들었으며 이미 대세가 기울었다는 걸 안 장세걸은 최후의 돌파를 해 전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육수부와 송소재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얼마 안 가 장세걸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육수부는 배 안에서 송소재에게 대학을 강론하고 있던 중 원나라 군대가 바로 앞까지 몰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송소재에게 오랑캐들에게 붙잡혀 욕을 당하시느니 차라리 이 노신과 함께 바다에 몸을 던져 구천에 계신 조상님들을 뵙는 것이 대송나라의 천자로서 떳떳한 바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에 송소재는 육수부에게 엎인 채 바다에 뛰어들기 직전 내 다시는 제왕의 핏줄로 태어나지 않겠다라고 절규한 뒤 둘은 같이 바다에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남송 역시 멸망하면서 지도상에서 송나라라는 나라는 지워져 버렸죠. 이후 송소재의 어머니이던 양태우도 절망하며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했으며 남송의 황족과 귀족들 그리고 많은 수의 원나라의 지배를 거부한 군인과 백성들도 장렬히 전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장세걸은 대궐로 망명의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 남아있는 함대를 이끌고 퇴각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바다 위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장세걸은 하늘이 송나라를 망하게 하려거든 나의 배를 모조리 바닷속에 가라앉게 하소서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결국 하늘도 송나라를 망하게 하려 했는지 배들은 모조리 침몰해 장세걸과 송나라 부흥군은 모두 수장되고 말았죠. 훗날 원나라 기록에 의하면 다음날 바다 위에 떠오른 시신만 10만 구가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대도로 끌려간 문천상마저 처형당하면서 남송 부흥운동 역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죠. 애산전투가 있고 나서 약 60여 년 뒤 막강하던 원나라의 명운도 위태로워진 원나라 후기 호주라는 곳에 가난뱅이 농부 주호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호사의 장인어른은 당시 99세까지 살았을 정도로 장수를 했었는데요. 이 노인이 바로 애산전투에 참전했다가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였던 것이죠. 노인은 평생의 자랑이 장세걸을 모시고 끝까지 원나라와 맞서 싸웠던 것인데 전우들 대부분이 목숨을 잃은 것 또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상처였던 것이죠. 노인이 과거 애산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했어도 말하던 노인도 듣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한 명이 주호사에게 시집온 진씨였고 주호사와 진씨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중 한 명이 바로 주중팔이라는 인물이었죠. 원나라의 공격에 끝까지 항전하던 한족병사의 손자인 이 주중팔은 훗날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명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주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는 명나라가 세워질 때 명분도 있어야 하고 뭔가 신화적인 일을 가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려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주원장의 외할아버지가 애산전투의 생존자였을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송나라에 처절했던 최후 애산전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211년 칭기스칸이 이끄는 몽골군은 금나라로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금나라도 몽골군에 맞서 싸우게 되지만 야호령 전투 등 여러 전투에서 계속해서 패배했으며 수도였던 중도까지 포위되고 말았죠. 당시 금나라의 선종은 칭기스칸에게 과거 몽골의 칸에게서 받은 유물과 엄청난 금액의 보상금을 주기로 하면서 화친을 제안했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칭기스칸은 다시 몽골로 군사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선종이 수도를 개봉으로 옮기자 칭기스칸은 이를 몽골에 대항하기 위한 적대 행위로 생각했고 다시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되죠. 그러자 과거 수도인 중도가 함락되어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과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때 호라즈만국이 몽골의 사신단을 죽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칭기스칸과 몽골의 눈은 금나라에서 호라즘 왕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에 대금나라 전선은 사준의 한 명이던 잘라이르 무칼리가 맡게 되었죠. 무칼리는 4만여 명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 금나라의 전선을 여기저기 타격하면서 금나라 영토를 야금야금 빼앗자
금나라 선종은 무칼리에게 화친을 제안했지만 무칼리는 나라를 바치고 항복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신 못 차린 금나라 선종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갔고 결국 1224년 1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던 애종이 뒤를 이어 금나라 9대 황제가 되었죠. 당시 금나라는 황족인 완안씨와 귀족들의 사치와 방탕이 도를 넘고 있었으며 몽골과의 전투에서도 계속 패했지만 잠깐 슬퍼하다 다시 연애를 벌릴 만큼 개판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애종이 즉위 후 어느 정도 바꾸기 시작했는데 황족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함부로 해치면 처벌했고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간언도 귀 기울여 들었죠. 또한 뛰어난 장수들을 대거 발탁해 훗날 다시 침략해올 몽골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1228년 3월 우구데이가 데칸의 자리에 오르자 다시 몽골군은 금나라로 침략을 시작했죠. 하지만 몽골군은 금나라 애종이 준비했던 것들에 의해 뼈아픈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몽골군이 대창원에 이르렀을 때 금나라의 완안지나상이라는 인물이 그들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완안지나상은 금나라의 명장으로 원래 그는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고 말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해질 운명이었죠. 하지만 애종이 대대적으로 유능한 인물을 발탁하면서 그를 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명장 완안지나상은 선봉으로 나서 불과 400명의 병사로 당시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세계 최강의 몽골군 8천여 명을 개박살 내버립니다. 그러자 애종은 굉장히 기뻐하며 그를 정원 대장군으로 임명했고 이 기세를 몰아 완안지나상이 이끄는 금나라군은 하남과 섬서 일대에서 몽골군을 수차례 때려부쉈으며 1229년에는 몽골군에게 포위된 위주를 구해내기까지 했죠. 완안압달과 완안지나상 등 여러 금나라 명장들에 의해 금나라는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1230년 우구데이칸은 다시 대대적인 금나라 침략을 개시해 친히 대군을 이끌고 섬서 일대를 초토화시켜버리면서 진격했고 수부타이에게 별동대를 이끌고 동관을 공격하도록 명했죠. 1231년 1월 몽골의 최고의 명장인 수부타이는 동관을 공격했지만 완안지나상이 이끌던 충요군 1천여 명이 지원을 오자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나라 최고의 정예병이던 충요군과의 격돌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수부타이와 몽골군은 후퇴하고 마는데 이들은 금나라군에 쫓겨 동관에서 도화고까지 도망쳤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부타이의 목숨을 거두려 했던 완안지나상은 끝까지 추격했지만 결국 그를 놓치고 말았죠. 동관 공략에는 실패했지만 봉상 등 여러 요새들이 함락되면서 몽골 입장에서 보면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구데이칸은 수부타이를 심하게 질타했는데 이에 우구데이의 동생 툴루이가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라며 그를 설득해 수부타이는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동관의 방어가 너무 견고해 쉽게 함락시키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한 우구데이칸은 여러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했는데 이때 툴루이는 주의를 물리친 뒤 우구데이칸에게 동관 서쪽으로 빙돌아서 복에 금주를 거치면 한 달 안에 당주와 등주에 이를 수 있을 것이고 이후 수도 개봉의 측면으로 쳐들어가는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우구데이는 일찍이 태조께서도 이런 작전을 말씀하셨다라며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툴루이에게 군대를 맡겨 작전대로 움직이도록 명령했죠. 그리고 우구데이칸이 이끄는 본대는 그대로 북쪽에서 금나라를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금나라와 몽골 간에 운명을 건 최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툴루이의 군이 한중을 거쳐온다는 소식을 들은 금나라 조정에서는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자 금나라 대신들은 몽골군이 먼 길을 오는 동안 크게 지쳤을 것이며 싸울 엄두를 못 낼 것이니 청야 전술을 구사하면서 적들을 상대하지 않고 농성을 해 지구전으로 끌고 가면 자연스레 퇴각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금나라 백성들과 금나라 영토는 몽골군에 의해 짓밟히고 초토화되고 있는데 그저 자신들의 안위만 걱정하면서 성 안에 틀어박혀 있자고 하는 대신들 때문에 금혜종의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저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 20여 년간 힘겹게 기르고 모아놓은 20만 명의 군사가 있으니 성 밖으로 나가 툴루이 군대와 맞서 싸우라 명령했죠. 그렇게 대장군 이랄파와 완안압달, 그리고 양옥연, 무선, 완안지나상 등의 금나라 장군들이 한 곳에 집결해 15만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등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한수 앞에서 몽골군과 맞닥뜨리게 되자 최고 지휘관인 이랄파와는 적이 강을 다 건너고 나면 공격하겠다고 결정했죠. 그러자 다른 장수들은 깜짝 놀라며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랄파와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강을 건널 때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때인데 이랄파와 덕분에 손쉽게 강을 건넌 몽골군은 금군과 전투를 시작했죠. 하지만 병력이 4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몽골군은 15만이나 되던 금군과 정면으로 부딪히기엔 무리이기도 했고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몽골군이 맹렬한 공격을 가했지만 완안압달이 도망치는 장수와 병사는 손수 죽여버리겠다며 전투를 독려하자 쉽게 결판이 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툴루이는 물러나는 척하며 금군을 유인해보기도 했지만 금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러자 툴루이는 여기서 더 싸워봐야 병력만 소모할 뿐
쓸모없는 교전일 뿐이라 생각해 깊은 밤이 되자 군사들을 은밀히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금군은 당황했는데요. 전날까지만 해도 있었던 몽골군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러자 금군은 정찰병을 풀어 4-5일간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몽골군의 흔적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몽골군을 봤다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총대장이던 이랄포하는 보급을 위해 등주까지 철수하기로 하고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몽골군이 나타나 군량을 약탈하고 사라져버렸고, 등주로 입성한 뒤에도 계속 몽골군 별동대가 등주를 공격했다가 사라지는 등 의도를 알 수 없는 짓을 했죠. 금나라 장수들은 몽골군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를 얼마안가 알 수 있었는데 등주 근처에 있던 도시 당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별동대로 하여금 금나라 군대를 지속적으로 공격해 정신을 빼놓은 뒤 툴루이 본대는 뒤로 돌아 당주를 함락시켰고 수도 개봉을 향해 진격하고 있던 것이죠. 이제 1232년 금군 15만 대군은 개봉을 구원하기 위해 등주를 나섰고 그렇게 삼봉산 전투에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추위 때문에 행군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고 몽골군이 근처에 있던 도시나 마을들은 모조리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금군은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었으며 추위를 피할 곳도 없었죠. 또한 몽골군 별동대는 금군이 조금만 방심하면 갑자기 나타나 끊임없이 금군을 괴롭혔고 좀 싸우려고 하면 곧장 도망치는 전술에 금나라 병사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거기다가 밤이 되면 몽골군이 근처에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고 북을 치니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통에 금군은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없었죠. 사실 이 전략은 수부타이가 툴루이에게 알려준 것이었는데요. 성에 사는 사람들은 힘든 걸 잘 견디지 못하니 계속 도발하고 그들을 고달프게 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줬던 것이죠. 계속해서 몽골군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이랄포하는 1만 명의 별동대를 보내 몽골군 별동대를 쫓아내게 했지만 금군 별동대가 철수하면 몽골군은 곧장 다시 나타나 계속해서 금군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금나라의 문제는 툴루이군만이 아니었는데 바로 우구데이칸이 이끄는 군대가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금나라의 주력 부대는 툴루이 군을 상대하고 있었고 또 다른 군사들은 동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 개봉을 지키는 병사들은 약 4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우구데이는 툴루이에게 1만의 기병을 더 보내줘 서둘러 금군을 뿌리치고 개봉으로 합류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죠. 그러자 툴루이군의 병력은 5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랄포아와 와나납달이 이끄는 금군이 천신만고 끝에 사하에 도착해 진영을 차린 뒤 좀 밥도 먹고 쉬려고 했지만 몽골군이 또 다시 쳐들어와 금군 진영을 들쑤셨죠. 다시 맞서 싸우려 하면 몽골군은 곧바로 후퇴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으며 좀 더 빨리 진군에 급히 균주성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비는 금세 눈으로 바뀌어 폭설이 쏟아졌죠. 눈은 끊임없이 내렸고 안개까지 끼자 더 이상의 진군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금군은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고 그곳에 주둔하면서 꼼짝없이 발이 묶여버렸죠. 장병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잔 채 계속 몽골군에 시달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날아들었는데 그것은 개봉이 위험하니 서둘러 군대를 이끌고 구원을 와달라는 내용의 애종의 서신이었죠. 모든 장수가 엎드린 채 애종의 서신을 듣고 있을 때 이랄포하는 벌떡 일어나 빨리 개봉으로 군사를 움직이자고 말했고 와나납달은 깜짝 놀라며 일단 논의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랄포하는 더 이상 무슨 논의를 하잔 말이냐며 와나납달의 의견을 거부하면서 군사를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죠. 금나라 역사서 금사에서는 이때 이랄포하가 이미 넋이 나갔던 것이라며 기록해두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랄포하는 곧바로 진영을 철거하고 전군 개봉으로 진군을 시작했죠. 이 행군은 지옥같은 행군이 되었는데요. 엄청난 폭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고 몽골군이 금군이 가는 길목 여기저기에 나무를 베어 길을 막아놓은 상태였기에 진군 속도도 굉장히 느렸습니다. 또한 비록 적은 피해였지만 몽골군의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진군하는 수밖에 없었고 천신만고 끝에 균주성에서 심리 떨어진 삼봉산에 도착했죠. 한편 오만의 툴루이군은 지쳐있는 금군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소와 양고기를 구워 먹으며 힘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대를 나눠 돌아가면서 금나라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금나라가 다른 곳으로 새지 못하도록 사방으로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지만 균주성으로 가는 길만 열어두었었죠. 지칠 대로 지친 금나라 군사들은 그게 몽골군이 일부러 열어둔 것인지는 생각도 못하고 균주성 쪽으로 타령하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러자 몽골군은 일단 금군의 타령병들을 금군의 본진에서 멀어지는 대로 그대로 뒀다가 확실히 멀어졌을 때 쫓아가서 그들을 모두 죽이거나 사로잡았죠. 그렇게 제대로 된 전투 한 번 치르지 못한 채 금군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으며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금군이 지칠 대로 지친 채 삼봉산에서 발이 묶인 지 3일째 되던 날 이제 슬슬 금군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한 툴루이는 전군 5만 명을 동원해 총공격을 개시했죠.
저항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금나라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10만이 넘는 병력은 순식간에 와해되고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사륙에 가까웠죠. 그렇게 금나라에서 지난 20여 년간 사력을 다해 키운 15만의 주력 부대가 몽골군과 제대로 된 전면전 한 번 하지 못하고 대부분 무기력하게 죽거나 포로로 잡혀버리고 말았죠. 병사들뿐만 아니라 금나라의 장수들도 대부분 이 전투에서 죽고 말았는데, 양옥년, 번택, 장해 등은 몽골군과 처절하게 싸우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총대장 이랄포하는 개봉 방향으로 도망을 쳤지만 결국 몽골군에 사로잡히고 말았죠. 몽골군은 이랄포하에게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여러 번 권유했지만 난 금의 신하다, 금나라 땅에서 죽겠다라며 강력하게 거절했고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완한압달은 난전 속에 이랄포하가 보이지 않자 남은 병력들을 수습해 균주성으로 도망을 치는데 성공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구데이가 이끄는 본대가 툴루이와 합류해 결국 균주성은 함락되고 말았고 성 안에서는 대학살이 펼쳐졌죠. 완한압달도 결국 몽골군에게 붙잡히고 말았는데 그는 자신을 죽여도 좋으니 몽골군 대장인 수부타이를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수부타이는 어리둥절해하며 완한압달을 만나 너는 곧 죽을 건데 왜 나를 보자고 하냐? 라고 했는데 완한압달은 당신은 하늘이 내린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당신을 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말을 남기고 처형당했죠. 그리고 완한 진화상도 균주성으로 몸을 피했고 균주성이 함락되었을 당시에도 겨우 몽골군을 피해 도망칠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자발적으로 몽골군 앞에 나타나 자신이 누군지 알리며 대장을 만나려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몽골군은 그를 붙잡아 자신들의 대장 앞으로 끌고 왔는데 몽골의 대장이 그의 이름을 묻자 완한 진화상은 지난날 대창원, 위주, 도회곡 전투를 승리로 이끈 금나라 장군이 바로 자신이라고 하면서 만약 자신이 도망쳤다면 국가를 저버렸다고 알려졌을 것이니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명백히 하면 훗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그의 기백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몽골의 대장은 완한 진화상을 투항시키려 겁박도 하고 고문까지 했지만 피를 뿜으면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몽골의 대장은 다음에는 자신의 부하로 오게 해달라며 제사를 지내줬다고 하죠. 어쨌든 삼봉산 전투의 패배로 인해 금나라는 망국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침내 수부타이가 이끄는 군사들은 개봉을 포위했고 금나라에서는 화친을 제안했지만 수부타이는 난 단지 개봉을 함락시키라는 명령만 받았을 뿐이다 라며 화친 제안을 거부했죠. 애종은 남송에도 사신을 보내 구원을 호소했지만 정강의 변 이후로 금나라의 원한을 품고 있었던 남송은 오히려 몽골 제국과 손을 잡고 금나라를 협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개봉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함락되고 말았고 애종은 체주로 도망쳤지만 그곳마저 함락되었으며 애종은 결국 목을 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금애종이 죽기 전 황족이던 완한 승린에게 황위를 양해한 뒤 그에게 체주를 탈출해 안전한 곳으로 가서 금나라를 재건하라 했지만 완한 승린 역시 몽골군에게 처참하게 죽임당했고 이로써 완한아골타를 시작으로 119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금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사실 몽골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던 나라일 때 금나라는 몽골과 맞서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쟁을 이어나간 것 자체가 금나라도 정말 대단했던 것을 반증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금나라 멸망을 결정짓는 전투, 삼봉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건주 여진을 통일하고 1616년에 한으로 즉위한 뒤 후금을 세운 누르하치는 1618년 7가지의 원한인 7대한을 이유로 내걸고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의 무순이라는 곳을 공격해 함락시키고 말았죠. 이에 명나라는 양호를 총지휘로 임명하고 누르하치와 여진을 토벌하라 명했는데요. 그렇게 사르우라는 곳에서 명나라와 조선, 후금 그리고 여진까지 각 나라들의 명운을 걸고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투 이후 만주는 후금이 차지하면서 이후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죠. 오늘은 명나라에 맡기만 하던 후금이 마침내 명나라를 개박살내고 대제국이 되는 초석이 된 전투, 사르우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전포고를 하고 무순을 함락시키기까지 한 후금의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명나라는 양호를 총지휘로 삼고 후금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죠. 그리고 양호는 후금 북쪽에 있던 해서여진의 예어부와 조선의 사신을 파견해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어부는 한참 누르하치와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의 요청에 바로 응했는데요. 당시 조선의 왕이던 광해군은 출병을 꺼리며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임진왜란 때도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었기 때문에 명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결국 도원수 강옥립에게 14,000명의 병력을 주어 명나라를 돕게 했습니다. 그리고 1619년 명나라군은 1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4개로 나누어 허투알라를 향해 진격하게 했죠. 이렇게 출진한 조명연합군 중 마림이 이끄는 북노군은 예허에서 보낸 지원군과 함께 개원에서 출발했고 두송이 이끄는 서로군은 심양에서 출발하여 허투알라에 가기 직전인 사르우에서 합류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유정이 이끄는 동로군은 강옥립의 조선군과 함께 단동에서 출발해 허투알라를 향해 진격했으며 남로군을 이끄는 이어백은 요양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3월 1일까지 사로군 모두 사르우에서 만나 허투알라를 포위한 뒤 우세한 병력을 내세워 공성전을 펼치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총사령관이던 양호는 예비병력과 함께 후방인 심양에서 대기하면서 전군을 총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지에서 명나라의 대군은 후금의 목을 서서히 죄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후금군 병력은 약 3, 4만 명 밖에 되지 않았던 탓에 병력수로는 조명연합군에 비해 뒤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누르하치는 명군이 네갈래 방향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진기병의 빠른 기동력을 잘 이용하면 승산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거기다가 전투를 벌이는 지역은 누르하치가 약 30여 년간 매번 전투를 벌이던 곳으로 손바닥 보듯 전장을 훤히 꿰뚫고 있었으며 그곳의 날씨에도 굉장히 익숙했던 것입니다. 누르하치는 허투알라에서 명군이 모이기 전에 각계격파를 하기 위해 전군을 이끌고 출진하게 되었죠. 한편 사르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심양에서 출발한 두송은 다른 부대들보다 일찍 도착했던 탓에 후금이 미리 비워놓았던 무순을 함락시켰는데 이때 기세등등해진 두송은 다른 부대가 오기 전에 혼자 공을 독차지하려고 자신의 부대만 이끌고 더욱 깊숙한 곳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호나를 건넌 두송의 부대는 사르후의 이만의 병력을 대기시킨 뒤 자신은 10,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후금이 방어를 위해 성을 쌓고 있다는 개번성을 향해 공격해 들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이런 두송의 움직임은 누르하치에게 모두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누르하치는 8기 중 2기를 팔라민 홍타이지에게 내주어 개번성을 지원하게 하고 나머지 6기를 이끌고 2만 명의 명군이 대기 중이던 사르후를 급습해버렸습니다. 어둠을 틈타 공격을 감행했던 덕에 금세 명군은 혼란에 휩싸이게 되었고 결국 명군은 전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되었죠. 한편 두송도 개번성으로 향하던 중 후금의 매복을 만나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 후방에 있던 아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패전 소식은 전체 명나라군에 빠르게 퍼져나가면서 사기가 바닥을 치게 되었는데 누르하치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두송군 후방으로 돌격해 이 부대마저 전멸시켜버렸죠. 두송 역시 화살에 맞아 전사했을 정도로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후 누르하치는 달아난 명나라 패잔병들을 정리하고 다녔는데요. 이때 마림이 이끄는 북로군이 서로군의 전멸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상간하다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죠. 북로군은 마림의 병력 19,000명과 범종안과 공연수가 각각 5,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1619년 3월 2일 두송군의 전멸 소식을 들은 마림군은 상간하다에 거마작을 배치하고 참호를 팠으며 뒤에는 대포를 배치시켜 후금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한편 범종안과 공연수에게는 본대 양 측면에 진을 쳐 후금군이 다가오면 함께 협공을 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서로 구원군을 보내주는 것으로 정했죠. 마림군을 노리고 있던 후금군은 누르하치의 둘째 아들 다이샨이 이끌고 있던 부대였는데요. 생각보다 마림이 구축한 진영이 견고하자 누르하치와 홍타이지에게 원군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상간하다에 도착한 누르하치는 기병 절반을 말해서 내리게 한 뒤 거마작을 치우게 하고 이후에 대기하고 있던 기병이 돌격하는 것으로 작전을 세웠고 또한 상간하다 동쪽에 있던 산을 장악해 위에서 아래로 공격해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병력을 보냈죠. 하지만 마림은 누르하치의 전략을 간파해 즉시 산으로 군대를 보냈고 그렇게 양측 군대는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다이샤는 양측이 교전하고 있던 곳으로 돌격해 들어갔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명나라군은 밀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당시 마림과 사이가 나빴던 반종안은 마림의 부대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구원부대를 보내지 않았는데요. 결국 마림의 부대는 개박살나 도망치고 말았죠. 이후 들이닥친 후금군에 의해 반종안도 전사해버렸고 마림은 몇몇 안 남은 부하들을 이끌고 개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해서여진 예어부 지원군도 전투를 포기하고 자국으로 철수해버렸죠. 한편 마림군이 작살나고 있을 때 유정이 이끄는 동로군은 허투알라 남쪽을 방어하는 후금의 수비대를 격파하고 별탈 없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누르하치는 다시 후금군을 재정비한 뒤 다이샨에게 그들을 막으라고 보냈죠. 이후 유정군은 아부다리강 근처에서 소수의 후금군과 교전 후 후퇴하는 후금군을 따라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명군의 총사령관이던 양호는 서로군과 북로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이 작전을 망쳤다고 생각해 동로군 유정과 남로군 이어백에게 퇴각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자 이어백의 남로군은 진군이 더뎠던 덕에 퇴각명령을 받고 곧바로 남쪽으로 퇴각하기 시작했지만 문제는 유정의 부대였습니다. 유정 역시 이 퇴각명령을 받고 나서 다시 단동으로 퇴각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깊숙이 들어왔던 나머지 후금군의 철기병에 덜미를 잡히고 만 것이죠. 그리고 얼마 안 가 다이샨과 홍타이지 그리고 누르하치가 세 방향에서 유정의 부대를 포위한 뒤 일제히 공격을 퍼부어 유정의 부대마저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유정도 이때 전사하고 말았는데 그의 죽음에 대해 자결했다는 이야기와 폭약과 장작을 쌓은 뒤 부하 장수들과 함께 자폭했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후금의 기록에 의하면 전투 중 얼굴이 잘리는 부상을 입었음에도 홀로 분전하다가 화살을 맞고 장렬하게 죽었다고 하죠. 어떻게 죽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전투에서 유정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편 유정군의 후방부대는 늦게 출발했었기 때문에 아부다리 남쪽 부차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다이샤는 유정의 동로군을 패퇴시킨 다음 기세를 몰아 이곳 부차까지 내려온 뒤 조명연합군을 기습해버렸죠. 심지어 이곳은 평원지역이었기 때문에 강한 기병이 있던 후금군에게는 굉장히 좋은 전장이었습니다. 동로군 후방에 있던 강옥립과 조선군은 조총과 장창으로 다이샨의 후금군과 맞서 싸웠지만 때마침 강한 역풍으로 인해 불이 꺼지고 연기가 앞을 가려버렸죠. 이 틈을 이용해 후금군은 기병의 빠른 기동력으로 선봉부대를 돌파했으며 조선군 장수 김응하가 끝까지 맞서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김응하는 치열한 전투 중 주위의 아군이 모두 목숨을 잃고 혼자 남게 되자 버드나무의 의지에 큰 활 3개를 들고 싸웠는데 화살이 떨어지자 칼을 들고 싸웠고 칼이 부러지자 칼자루만 들고 싸우다 결국 지쳐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고 하죠. 그가 쓰러졌을 때 수십 개의 화살과 창을 맞은 상태에 가슴팍을 창이 관통하기까지 했지만 끝까지 싸우다 장렬히 전사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다이샤는 감명을 받아 김응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를 지내주었고 의류장군 또는 유화장군이라 부르며 존경을 표했다고 하죠. 또한 김응하는 죽기 직전 옷을 찢어 자신이 전사한 날짜를 피로 쓴 다음 말 목에 맨 뒤 집에 돌아가서 전하라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 말은 3일 후에 강원도 철원에 있던 김응하의 집에 도착했는데 그의 동생 김응애는 그 혈서를 매장하고 김응하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서를 전달한 말은 여물도 먹지 않고 있다가 굶어 죽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의리를 지킬 줄 안다고 해서 관을 만들어 매장해 주었다고 하죠. 어쨌든 결국 이 부차 전투에서 조선군은 약 9천여 명이 전사하고 말았고 명군 역시 뼈아픈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포위된 강옥립과 조선군은 항복하라는 후금의 요구에 결국 투항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동로군 역시 처참하게 괴멸되었죠. 그리고 이어백이 지휘하던 남로군은 요양까지 후퇴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북경 조정에서 자신에게 패전의 책임을 물으려 하자 처벌이 두려웠던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후금군은 10만 명나라군을 그야말로 개박살낸 이후 얼마 안가 개원과 선양, 요양성을 함락시키고 마침내 요동 지역을 독차지하게 되었죠. 그리고 명나라는 당시 최고의 장군들을 한 번에 모조리 잃게 되는 뼈아픈 타격을 입었고 이후 후금군을 상대로 방어만 하게 되었으며 후금은 만주를 다 차지하고 나서 이제는 더 넓은 대륙인 명나라 전체를 넘보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934년 왕권은 백제의 운주성을 공격해 유금필의 야습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후백제군의 핵심 전력이던 최정예 기병 3천여 명을 사살하고 백제의 많은 장수들을 사로잡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웅진 북쪽의 30여 개 성마저 모두 고려에 투항해버렸고 후백제는 그렇게 충청도 지역을 빼앗기게 되죠. 결국 후삼국의 주도권은 고려가 차지하게 됩니다. 한편 후백제의 견훤의 입지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장남이던 견신검이 모반을 일으켜 아버지인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자신이 후백제 왕위에 오르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렇게 후백제의 상황이 뒤숭숭한 가운데 고려는 나날이 상황이 좋아지고 있었는데요. 신라의 경순왕이 대세가 고려로 기울었음을 느끼고 고려에 항복하면서 신라 지역마저 고려 땅이 되었고 멸망한 발해의 세자 대광현이 무리를 이끌고 고려에 귀순해오면서 고려는 후삼국의 3분의 2의 영토를 평정했으며 이제 남은 것은 후백제 하나뿐이었죠. 그리고 왕건은 후백제에게 빼앗겼었던 나주 일대를 되찾기 위해 유금필에게 출진을 명했고 그렇게 유금필은 고려 수군을 이끌고 가 나주 지역 일부를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금산사에 감금되어 있던 견훤이 나주로 탈출했고 유금필은 그를 데리고 고려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를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라 생각한 왕건은 고려의 모든 병력을 총동원해 백제로 공격해 들어갔으며 그렇게 후삼국 시대를 종결짓는 최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는 한반도에 있던 국가들끼리 벌인 전쟁 중에서 역사서에 기록된 한국사 최대 규모의 전투이기도 하죠. 이 전투는 바로 1,2천 전투입니다. 1,2천 전투는 고려와 후백제의 운명을 건 최후의 대격전이었는데요. 오늘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통일왕조를 세울 수 있었던 마지막 전투 1,2천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견훤이 아들 신검에 의해 유폐되기 전까지는 고려가 견훤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당해내기엔 굉장히 어려웠죠. 견훤은 당대 최강의 무장이었던 데다가 당시 후백제는 한반도 남부의 곡창지대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검의 반란이 일어났고 견훤이 유폐되면서 후백제를 멸망시킬 하늘이 내린 절호의 기회가 왕건을 찾아왔던 것이죠. 견훤이 고려로 찾아오자 왕건은 그를 상보라고 부르며 극진히 대접했는데요. 그런 후한 대접을 받은 견훤은 자신을 배신한 아들을 벌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한 뒤 후백제 침공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36년 왕건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을 모두 동원해 후삼국 시대 최대 규모의 병력인 약 10만의 병력을 이끌고 후백제 침공을 시작했죠. 뿐만 아니라 왕건 휘하엔 태자 왕모와 홍유, 박수리, 왕순식 그리고 유금필, 박수경 등까지 고려의 당대 최고 호걸들이 참전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견훤도 자신의 아들을 벌하고 자신이 세운 나라를 스스로 멸망시키기 위해 왕건과 함께 출진하게 되었죠.
이때 견훤은 전 후백제왕으로서 태자 왕무 이상의 대우를 받았으며 왕건과 함께 같은 자리에서 고려군을 사열할 자격까지 받았고, 그리고 좌군 김학병 1만의 지휘관이 되어 후백제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려군의 병력수가 삼국사기와 고려사에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삼국사기에는 10만 7,500명, 고려사에는 8만 7,500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병력수는 과장되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보다 더 과거의 고려는 대체로 1만 명 남짓한 병력만을 동원했었기 때문에 10만 명을 갑자기 동원한 건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죠. 그러나 견훤이 항복해 온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 후백제를 확실하게 끝내버려야겠다는 왕건의 판단으로 무리해서라도 막대한 수의 병력을 동원했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려는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의 군사를 모아 백제로 쳐들어갔고, 천안부에서 고려의 모든 병력이 합세한 뒤 일성군으로 진격했죠. 이에 견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도 후백제의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약 6만 5천여 명에 이르는 대군을 이끌고 고려군과 맞섰고, 양군은 1, 2천을 사이에 두고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후백제에 문제가 있었으니 견신검에 의해 이복 동생이던 견금강이 살해당하고 말았는데, 금강은 전주지역 호족을 외척으로 두었었기 때문에 전주지역의 호족들이 후백제와 견신검에게 등을 돌리게 된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후삼국 성립 이후 계속 병력면에서 우위를 지키고 있던 후백제는 이젠 병력면에서도 열세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고려군과 전투를 벌이기 위해 대치했을 때 후백제군의 사기는 급격히 저하되고 마는데요. 바로 고려군 좌군에 자신들이 얼마 전까지 왕으로 모시고 있던 견훤이 적진의 장수로서 떡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은 당황하며 싸울 의지를 잃게 되었고, 심지어 선봉이던 애술과 효봉, 덕술과 명길 등의 장수들이 견훤을 보자마자 그대로 고려군에 투항해버렸죠. 뿐만 아니라 효봉은 신검이 중군에 있으니 좌우로 협공하면 반드시 그를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신검을 공격할 계책까지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후백제군의 우군을 이끌던 견훤의 사위 박영규는 전투가 벌어지면 바로 고려군으로 투항하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기에 서로의 구군을 건채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맞붙은 양군의 전투 승패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확정되어 버린 셈이었죠. 이후 왕건은 곧바로 신검이 있는 후백제의 중군을 공격하라 명했고, 고려군이 일제히 전진해 후백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고려 중군의 선봉은 바로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하지 않았던 유군필이었기에 후백제군의 장수 흔강과 견달 등을 비롯해 약 3천여 명을 포로로 붙잡았고 6천여 명을 죽여버리는 엄청난 전공을 세웠죠. 뿐만 아니라 후백제군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견훤이 적국 지휘관이 되어 나타난 데다가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후백제군의 일부가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아내느라 후백제군 내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도망친 자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고 하죠. 그렇게 후백제의 중군이 완전히 개작살라버리자 견신검은 겨우 목숨만 살아 도망을 쳤는데 고려의 추격군에 의해 마성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전력도 엄청나게 열세한 상황에 견훤의 등장으로 사기까지 너무 떨어지다 보니 더 이상 저항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신검은 결국 고려에 항복했고, 그렇게 후백제도 멸망하고 말았죠. 이후 백제의 장수들 대부분이 처형당했으며 신검의 동생이던 양검과 용검도 유배를 간 뒤 얼마 후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신검은 왕권의 용서를 받아 목숨은 건졌는데, 이 이후부터 신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그의 행적을 알 수 없지만 결국 처형 엔딩으로 끝났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견훤은 왕건이 신검을 살려준 걸 보고 우라통이 터져서 결국 얼마 안 가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은 왕건은 결국 이 1, 2천 전투를 마지막으로 후삼국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 후삼국을 통일했고, 드디어 통일왕조 고려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죠.